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7월 22일 토요일, 이번 주 7월 세 번째 주 신시황을 시작하면서 헬로우 에브리원 예로 시작하는 접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주말 덥습니다. 한때 또 비가 무지 오더니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날씨가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하게 된다는 걸 이제 체감을 하게 됩니다. 뭐 보니까 중국에서는 40도는 기본이고 최악의 날씨를 기록하는 이런 상황 쪽에서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주식 계좌는 살기가 좀 좋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시작하는 게 저희 찐시황입니다. 보니까 저희 가족분 중에서 그래도 어르신인 초보 왕초보님은 지금 사비 들여서 수해 현장까지 달려가실 정도로 엄청난 또 인류애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동참하고 싶지만 몸이 한계라서 핑계 같고요. 하지만 그런 열정과 또 생각해 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멀리서지만 그냥 기부도 좀 하고 그러면서 저도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더운데 시장은 더운데 시장의 열기도 일단 뜨겁긴 합니다만 한쪽으로 뜨거운 거죠. 이런 쪽에서 시장 이번 주도 봤는데 가장 이번 주에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더욱더 그런 게 그거 같습니다. 포모라고 얘기하는 저 보니 2차 전지 쪽은 다 움직이는데 내 계좌는 왜 저래? 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주식하기 싫은 거죠. 아니 주식 잘 사서 잘 끌고 왔었으면 지금까지 10배가 났을 텐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던 걸까? 라고 하는 타격들. 게다가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잘 지내니? 나 에코프로로 좀 돈 좀 버는데 저녁 좀 사줄까?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약간 그런 사람들도 이제 좀 내가 돈 번 거에 대해서 어디 얘기할 때도 없고 주변에다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저희는 괜히 왠지 모를 좌절감 아니면 뻔히 보고 있었는데 같이 시장 참여했는데 왜 그쪽은 그렇게 강하게 가고 내 종목은 안 움직이나 라고 하는 비애 이런 거 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희가 이런 때 해야 될 거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건 축하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가지 나오는 데이터들도 그렇고 손을 못 대는 단계까지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트렌드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대응하셨던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 대응을 잘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쭉 올라와서 큰 폭의 상승을 보면서 내 계좌가 레벨업 됐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가지고 그냥 만족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다음 레벨업하고 하는 과정들로 이끌어 가야 되겠죠. 즉 지금 끌어갔던 계좌가 이게 행운이었다. 행운으로 끝나서 일대에 한 번 왔던 기회로 그냥 끝내고 말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불려진 계좌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불려준 것 갖고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큼 잘 매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커진 계좌를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이제 보통 2차 전지 쪽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 크게 냈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2차 전지 쪽을 찾아가겠죠. 2차 전지를 찾아가도 제가 보기에는 복병이 많습니다. 고객님 들어와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2차 전지지만 2차 전지의 무늬만 갖고 있는 회사 아니면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실체가 없는 회사 이런 것도 충분히 많은데 거기에다 괜히 무슨 어떤 화려하게 보이게 되면 5차 전지에서 뭘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수주도 없고 거기다가 나오는 자금 동향도 한번 그냥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살짝 커리어식만 딱 보여주고 이러고 나가게 되면은 그 뒤에는 2차 전지 회사가 아닌 쪽으로 변해버리는데 내가 그러면 이만큼 고생해서 에코프로로 끌고 와서 아니면 포스코 퓨처엠으로 끌고 와서 여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대응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또 이게 일시적인 한낱 꿈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 투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매매가 들어갔을 때 저희의 가장 항속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계좌는 꾸준한 우상향입니다. 물론 기회를 잘 만나서 갑자기 우상향 됐다가 여기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유지를 못하게 되면 다시 점점 내려간다.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때 기분만 좋았던 거겠죠. 그리고 지금 점점 하락하는 계좌를 보면서 그냥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꾸 밤에 이거 하면은 건강만 나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지금
항상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 이거를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증시는 지금 현재 딱 바라봐야 될 첫 번째가 그거 같습니다. 즉 큰 축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이 두 개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큰 변화고 이게 주축이 되면서 시장을 끄는데 반도체는 한때 어떤 업황상으로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 아직 본격적인 회복이 되다 보지 않다 보니까 레벨업은 한 단계 올라왔어도 고민하다 보니까 정체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이클 벗어나는 신호나 아니면 이거 좀 당겨지겠다라고 하게 되면 또 레벨업 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좀 어떻게 반대로 보게 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겠지만 그걸 가지고 레벨업이 가는 과정 쪽에서의 변화를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작업들이죠.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쪽은 조금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의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Q의 성장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애써 무시한 채 자꾸 뭐 숏스퀴즈다 아니면 뭐 공매도 청산이다 이런 각론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물론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만 그 각론으로 봐서 이게 집중되게 되면은 대응을 못하는 거죠. 항상 중요한 거는 성장 산업이 나왔을 때 성장 산업에 대한 가장 큰 기본적인 흐름은 첫 번째 돈이 투입되면서 그러니까 저번에 그림은 그려갑니다. 그림은 그래서 이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야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기대감 나왔다가 빠졌다가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게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들이 하나씩 둘씩 세 개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거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돈이 들어와야 되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가세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기 시작해서 그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근거들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뭘로 연결시키자면은 앞으로 다가올 Q의 확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 정리하고 설비 투자죠. 투자가 강하게 기업들이 투자를 강하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앞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흐름들을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지금 투자를 하고 거기다 점점 영역을 확대하는 거죠. 그것도 약간 경쟁자가 들어오지 못할 수 있도록 바운더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바운더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성장하는 부분들은 다 내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내가 먹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빅픽처가 그려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상향으로. 이런 근거를 마련되는 흐름들을 찾아가고 거기에 대한 배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Q의 확대 이거는 가장 핵심적인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주도 마찬가지로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런 성장 쪽에서 Q가 확대되는데 보통 보면은 Q가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나온 경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러죠. 아니 전기차 이제 만약에 그러면 보자. 우리가 한 2025년 30년까지 해서 전기차가 이렇게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정체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땐 배터리가 더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끝나는 상황 쪽에서 그럼 한계가 있는 상황 쪽에서 그냥 2차 전지 지금 이거 뭐 끝물 아니야? 그렇게 많이 땡겨왔기 때문에 끝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전기차만 있다고 하게 되면 요거만 보고 움직였으면 끝이겠죠. 이게 끝일까요? 두 번째 ESS라고 하는 친환경 투자가 커졌을 때 아무리 바람개비가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바람개비가 돌아가서 전력을 모아놓은들 간에 전력을 모아서 바로바로 쓸 수 있으면은 근처에 다 집이 있으면 되겠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았다가 이송하게 된다면 그거를 모아놓은 시스템은 다 2차 전지 배터리가 여기 쓰이는 거겠죠. 세 번째, 이게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계속 또 봐야 되겠지만은 앞으로 로봇의 시대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 로봇의 시대, 이거 로봇도 같은 얘기,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시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전기차만 만약에 전기차가 70이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10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기차가 지금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는 70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Q의 확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것도 더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물론 중요한 거는 Q의 확장이 들어갈 때 첫째 배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중국에서는 워낙 또 빠르게 산업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진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장벽이 쳐져 있죠. 이거에 대한 부분들 물론 저가 쪽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가가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렇잖아요. 저가에 대한 상품과 또 그 중가 이상으로 나왔을 상품들이 고급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을 충분히 주고 들어갈 상품입니다. 저가 쓰시겠어요? 아니면 중급 이상 그래도 하이엔드급 쓰시겠어요? 예전에 저희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스마트폰도 보면은 예전에는 뭐 중저가 쪽도 있고 고가 라인도 있겠지만은 거의 중저가 라인은
하향 정체되는 기조지 않습니까? 거기 이쪽으로 움직이는 기조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쓰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2년에 한 번 아니면 4년 뭐 한 번 사는 핸드폰인데 이거 그래도 지금 최신 기종을 사서 어느 정도 좀 좋은 기능 맞춰가야지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경계가 좀 분명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도 어차피 중저가 쪽에 대해서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큰 기술력이나 그러니까 만약에 LFP를 탑재한 차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나오고 거기다가 하이니켈기가 나오고 하는데 제조사라면은 마진을 가져갈 때 여기를 키울 걸까요? 여기를 키울까요? 분명히 이쪽이 마진이 훨씬 클 겁니다. 그 NCM 계열 쪽이 왜냐면 고가 라인 쪽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앞으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기능들을 이쪽으로 집중해서 더 키우려고 하는 거겠죠. 왜냐면 같이 팔아도 나는 여기가 훨씬 더 수익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급형적으로 우리 브랜드도 이런 거 있어요. 하지만 다음 당신이 차 살 때는 이쪽 거 사셔야 됩니다. 라고 유도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나가는 변화를 봤을 때도 이게 맛보기고 이게 직접 중점적인 흐름이다. 라고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올까요? 그러면 QA 확대는 단순하게 요 한정돼서 지금 보이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머지 커지는 환경들이 쭉 있었을 때 그에 따라서 커가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반영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거죠. P와 Q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의 업체들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만약에 100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P의 연동에 따라서 Q는 만약에 지금 곱하기 이게 뭐 10억 10 곱하기 10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되는데 이쪽에서 P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니켈 가격 그리고 또 리튬 가격 그리고 들어가는 안에 소재들 가격들 가지고 뭐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게 최근 동향 쪽에서 밀린다. 그럼 P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전에 10보다 떨어져서 지금 8로 나왔다. 그러면 8 곱하기 10은 80억입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80억이 되다 보니까 성장주가 매출이 떨어져? 매도. 이게 지금 알고 있던 저희가 알고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Q를 잘 보시게 되면은 10억이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이렇게 쭉 해놓다 보니까 10억이 어떻게 되냐면은 10억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분기 가니까 11억 12억 꾸준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설비 투자가 완성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는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10억이 아니라 15억 20억 이런 식으로 레벨업이 확 되기 시작하겠죠. 이거는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과정 쪽에서 P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이렇게 Q가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수요에 대한 자극도 물론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일정한 부분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럼 반토막이 나서 P가 5로 떨어졌다고 볼게요. 반토막 났습니다. 근데 Q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 만약에 확장세가 계속 이어져서 2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20 곱하기 떨어진 5 하게 되면 100억이네요. 매출 안 빠지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꾸준한 Q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라는 부분들. 이거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성장주를 대비를 해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동양제철화학이라는 회사를 매수하면서 이 P와 Q에 대한 개념을 알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마구 제가 동양제철화학 처음에 매수했던 단가가 하루에 거래량 1000주, 2000주 거래됐었을 때 그때 가격이 25,000원 그때쯤이었습니다. 그것도 박박 모아 매수가 두면 안 들어와요. 한참 기다리다가 매도가에 뭐가 툭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 사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순도 폴리실리콘으로 회사가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확인되기 시작하고 증부서를 하기 시작하고 그 QA 확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는 어떤 식으로 크느냐. 그게 실적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초기부터 동양제철화학 변화가 강했죠. 이 회사가 OCI입니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60만 원부터 팔기 시작했으니까 한 그런 큰 그림들이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게 이런 변화였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는 앞으로의 이런 게 2차 전지 쪽에서 한 사이클 수익 잘 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냥 어디 동남아 이민 가서 살게요. 이러신 분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한국 시장에서 남아서 계속 이런 매매를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QA 확대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그리고 이게 성장주가 어떻게 주가를 이끄는가에 대한 핵심들을 이 개념들을 이번 기회에 내가 이번에 2차 전지주에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꼭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앞으로 내가 그래 대한민국은 가치주, 성장주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큰 돈과 큰 돈 아니면 큰 수익과 아니면 그의 단기적이지만 큰 트렌드에 올라타려고 단기적 아니면 어떤 사이클이 맞아지는 쪽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지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보고 이렇게 싼 은행주 왜 안 사고 뭐해? 많이 사십시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고 차라리 성장주에 내가 계속 베팅을 하고 그에 따른 아이디어 찾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누구보다 산업에 대해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돈이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성장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는 게 가장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움직이실 수 있도록 아이디어는 계속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가도록 할까요?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은 저보고 시장의 트렌드 맞다 보니까 아유 움직이는 종목들 좋게 얘기하는 사람 그냥 너는 가는 거 그냥 항상 입에 털더라라고 하시지만 저는 항상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편이고 생각하고 거기서 업섹터를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가치 투자나 아니면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성벽을 쌓고 있는 이런 분들 쪽에서는 견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뭐 어디 마바라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크게 간다고 그럴 때마다 조금 싸워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그냥 갈등 그런 쪽하고 뭐 토론이나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매매가 들어가서 거기서 갖고 있다가 수익이 나는 그거를 보면은 결론이 되는 건데 굳이 거기다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뭐 전 충돌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거죠. 뷰가 다른 포인트를 보는 거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성장주에 대한 폭발적인 매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맛을 본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쪽에서 그럼 다음 뭐 사요? 그거 하시려고 하셨죠? 예, 그거는 네 조금 있다가 차후에 또 하나씩 변하는 거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주 내용 중에서 일단 시장은 참 재미가 없었으면 없었고 또 좋았으면 좋았고 양극단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포모가 참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다음 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주도 지금 보게 되면 빅 이벤트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까지요. 첫 번째가 기준금리 결정 나옵니다. 금리를 뭐 올리겠죠. 뭐 이거 저 크게 관심이 저는 없습니다. 25pp 올리고 물론 야 매크로도 모르면서 주식을 하려고 저는 매크로가 중요한 때가 있고 안 중요한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금리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금리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시장 반응 묻지 마시고요. 저희 패널 중에서 더 매크로에 강하신 분들한테 물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번 때 7월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건 제 바람이고 아마 올리겠죠.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의 반응 그러면 이제 다 왔다. 9월 달에 FOMC에서는 거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나올 수 있었을 때 요거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걸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번 또 여기 빠졌는데 나스닥 100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오늘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그냥 혼조세 별로 크게 안 밀렸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온 다음에 시장을 봤었을 때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 뭐 옵션 반길이나 파생 반길이 오게 되면 일단 단기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조정을 받고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다음 레벨로 또 진행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왔던 걸 보게 되면 오늘 미국 시장에 나왔던 변화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만큼 매물이 많지 않다라는 쪽도 그냥 팔고 싶은 욕구가 별로 없다라고도 해석해야 되나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가게 되면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리밸런싱 되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패시브 자금들이 빅 매그니피컨트 7 이걸 좀 조정하면서 물량 나오고 그러면 나스닥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게 기업 가치에 대해서 흔들려서 나스닥 지수와 바뀌어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테크니컬한 상황들이죠. 그걸 가지고 하락한다. 우리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매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실적 발표입니다. 실적 발표가 딱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보다 이게 지금 당장 이거를 그것 때문에 사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실적 관련된 부분들 체크하면서 일단 흐름들이 변화가 완전히 된 다음에 흐름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실적 발표의 특징은 이번에 넷플릭스도 봐서도 아시겠고 테슬라를 일단 먼저 발표했던 흐름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넷플릭스나 테슬라
뭐 큰 압박은 없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실적 발표하고 8% 9% 하락한다는 얘기는 즉 차익 욕구가 크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그에 걸맞는 실적 좀 보여주지 않나 그래서 1, 2, 3 그러니까 즉 생각했던 걸 다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1, 2, 3 중에서 세 번째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는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또 확 특히 3 중에서 1, 2, 3 중에서 지금 현재 실적이 있을 거고 거기다 수익성이 있을 거고 향후 전망이 있을 겁니다. 전망 자체가 약간 좀 불투명하게 얘기했던 넷플릭스 우르르 또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전망은 괜찮은데 전망은 뭐 이제 1년에 180만인데 이걸 왜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았나 이건 모릅니다. 그냥 이 정도 유지하고 내년부터 이제 들어올 사이버 트럭이나 모델 2에 대한 얘기를 같이 가세되기 시작하게 되면 내년 더 커지는 건데요, 뭐.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 올해는 180만 대에서 Q가 더 안 늘어나네. 에이 모르겠다 던져. 올랐는데 팔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나 이런 하나하나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시장에 변화가 나올 수 있다. 그쪽을 보게 되면 이번 실적 발표는 일단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 압박이 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쪽에서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기업은 좀 위치가 다르긴 하죠. 근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빅테크 기업 쪽으로는 요 세 번째 부분, 즉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1, 2번은 인정 상태는 인정. 세 번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변화에 대해서 약간 미스다는 얘기나 아니면 조금 보수적인 분위기로 나갔다. 주가는 여지없이 흔들릴 겁니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하반기 전략 후광 쪽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를 본다든가 아니면 만약에 시장에서 하반기에 생각보다 경기가 좀 위축되는 국면을 반영해서 우리 기업은 그것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좀 위축될 겁니다. 근데 주가는 올라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실적 관련된 지표에 대한 분위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종목들 실적 관련된 거 이거 적는데도 엑셀이 이만큼 한 페이지더라고요. 다 체크하겠습니다. 저희 월요일 날이 장시작 전 코너가 많다 보니까 장시작 전에서 한번 또 관련된 기업들 얘기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보면 또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월말 월초다 보니까 주요한 결제 지표 첫 번째 PC 지표 발표될 거고 이거는 PC 쪽은 이쪽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코어가 안 떨어진다라고 했던 부분들 가지고 고민했지만 이게 이제 이것까지도 CPI는 살짝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코어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주택 지표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주택 지표도 지금 미국 쪽은 주택도 약간 쇼티지가 들어가는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언제든지 반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코어 CPI에 작용하는 쉘터 이것은 그러니까 렌트와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이죠. 이쪽은 지금 분위기를 반영하다 보니까 서서히 하방 압력을 받는 부분들 이거는 연결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저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작년에 이만큼 올랐던 거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얼마가 더 오르겠냐가 반영이 안 되게 되면은 살짝 안정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에 대한 흐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PC 지표 발표되면서 제조업 지표 쭉 발표되겠죠. 가장 문제는 지금 시점 쪽에서 바라보는 거는 제조업 관련된 쪽의 변화가 그대로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는데 지금 시점은 미국도 미국을 많이 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줘야 우리나라 입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중국의 변화가 예전과 다르게 지금 수출 비중이 대중국 쪽이 한 17% 그리고 미국 쪽이 거의 20%대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역전되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줄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잘 보시게 되면 중국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연동이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게 위안화죠. 위안화의 동향과 거의 같이 움직이면서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는 미국이 달러가 만약에 달러 강세로 1%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2, 3%가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 거기다가 눈치는 자꾸 위안화를 보고 있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환율 쪽에서의 흐름들이 달러가 약해졌다고 무조건 좋게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론은 핵심은 중국 경제가 예전처럼 살기 돌아갔을 때 그때 나오는 한국이 받는 중간 수출제나 여러 가지 영향들이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자체가 분위기가 확인이 되기 시작해야 그래도
세계 경기가 돌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움직였죠. 그럼 중국이 돌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출하는 경로가 나와서 그러면 돌겠다. 유럽도 살아나니까 돌겠다라고 하는 두 큰 경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반대로 하게 되면 중국이 살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이 또 살아야 되겠죠. 돌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중국 혼자서 나가기에도 또 부담스러우겠죠. 근데 중국이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경기 부양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길 가로막는 게 뭡니까? 아직까지는 부동산이고 그것 따라서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또 완다그룹 디폴트 얘기가 뭐 23일 날 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옵니다. 근데 뭐 헝다도 만약에 터질 거였으면 헝다에서 크게 터졌겠죠. 근데 중국은 공산당 일당입니다. 근데 다 알고 있겠죠. 틀어막으면 틀어막은 대로 하지만 틀어막는데 그에 따른 또 비용들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비용이 들어간 것 때문에 아 우리 좀 심각해서 경기 부양책을 세게 못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경기 세세적인 흐름들에 좀 관심이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중국의 동향들입니다. 중국의 서비스업 관련된 동향들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제조 쪽은 그렇다고 쳐도 약간 그나마 난 서비스 쪽, 소매 판매 쪽 이쪽은 그나마 어떤 셧다운 이후에 나오는 변화가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마저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서비스 관련된 쪽에서 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안문 사태가 벌써 90년대 초반이었었죠. 이때 나왔던 그 내란이라고 표현했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폭발하는 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정상적으로 이어갔는데 그때만큼의 위축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PMI가 이제 위축됐다 이렇게 싹 돌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반전을 끌겠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죠. 이게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 이번부터 발표되는 PMI 지표 쪽에서 제조업 말고 비제조업이라도 서비스업 쪽이라도 확장하는 게 보여주기 시작해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서비스 쪽의 고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이니까 반전이 나와야 되겠죠. 반전을 보이는 건 뭐냐? 예,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 한번 지켜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쪽이고 또 하나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상당히 글로벌 타격을 많이 받는 쪽은 여기도 자영업입니다. 3,500만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전에 나왔던 수치에서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때 봤었을 때 딱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 5분의 1은 5분의 1 이상 감축이 타격을 받았던 부분들이죠. 자영업자가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겠는데 자영업자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가게형 쪽이 많다 보게 되면 물론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대기업 스타일로 고용을 막 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가족 아니면은 나와 배우자 이런 쪽으로 요 정도에서 이어가는 변화가 많습니다. 그럼 그 전에 뭐 알바나 아니면 이모님 모시고 이렇게 꾸려갔던 쪽이 많겠죠. 근데 이게 지금 타격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보조했던 쪽 다 정리가 되고 나머지 나랑 가게만 있는 상황들인 가게만 꾸려나간 상황인데 이것마저도 타격을 본다. 그럼 그쪽에 구매력은 얼마나 떨어질까요?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변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게다가 지금 보면은 청년 실업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1.3% 그러니까 작년 2020년, 21년, 22년보다 이 올라가는 단계들이 레벨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위쪽에서 그냥 지난 2년 동안에는 어떤 코로나 때라고 하더라도 한 15%대 여기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벌써 6%포인트가 올라가는 수치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크죠. 하지만 지금까지 계절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 7, 8월 달에 학기 끝나고 이제 졸업해서 가서 그때는 또 취업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은 보여주는데 예전과 이게 또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려가는 기울기가 똑같이 작년 흐름과 작년에 계절적인 수단 변동을 따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안 되고 여기서 횡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사회적인 불만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같은 일당 통제가 되는 나라 쪽에서 불만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걸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을 펼쳐야 되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중국의 변화, 이런 쪽의 흐름들을 끌어낼 수 있는 흐름들이 어떻게 나가는지가 가장 좋은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또 체크하는 것도 중국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변화겠다.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예전에 알리바바나 또 텐센트나 이런 쪽에서 좀
풀어주는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청년 실업률을 좀 확보시켜주고 뭔가 좀 선순환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변화인데, 그리고 차라리 그러면 그런 게 또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스타트업을 잘 꾸려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나도 돈 벌 수가 있겠구나,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실업률이 높은 청년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공산당에 가입합니다. 이게 과연 좋은 징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의도적으로 이걸 눌러서 공산당 가입을 유도한,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근데 그럴 정도로 이념적으로 사로잡혀 가게 되면은 실리는 둔 채 이념에만 들어왔었을 때 과연 국가가 좋은 방향으로 갈까요?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래저래 좀 생각할 게 많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반기 때 이런 변화 나오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와서 흐름들이 돌아갈지, 이거는 보겠습니다. 이게 음으로 양으로 국내 쪽에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보다 많이 영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크해야 되는 건 체크해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시장이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마 박스권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2,550, 여기는 크게는 밀리지 않을 것 같고요. 보게 되면 2,650, 이것도 직전 고점대니까 요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은 솔직히 이번 주 좀 기대는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적 시즌 전이다 보니까 경기 매물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다음 주도 이런 이슈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은 빡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 변동성을 또 얼마나 관리해 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하지만 섹터는 강합니다. 종목도 강합니다. 이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겠죠. 지수 앞으로 저희가 장중엔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지수에 대한 얘기를 다른 때만큼 그렇게 많이 못 하겠습니다. 그냥부터 이게 어떻게 된다, 그냥 지표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죠.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그거 보면서 지수가 어떻게 되니까 내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 이거 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수는 그래도 내 종목은 세, 아니면 지수가 이런데 내 종목이 약합니다. 그러면 왜 약한지 보고, 이게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2차전지로 막 수급이 몰려가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우르르 또 거의 이거 2차전 2분기 실적도 좋은데 왜 이렇게 밀려? 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그 순간이 싸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거 2분기 실적은 무슨 2분기 실적 팔고 그냥 사 에코프로, 사 포스코홀딩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시점 쪽에서 이제 소외받고 있는 쪽에서 2분기 실적이나 아니면은 적어도 나도 장기 전망에 대한 흐름들 턴어라운드에서 나쁘지 않은데 날 왜 이렇게 외면하고 계세요? 가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sorry, 나는 2차전지 먹으러 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변화들, 이게 나올 때는 시장이 지금 이런 변화가 나오겠죠. 그러면 기회는 또 이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포인트를 맞춰주시면서, 지금의 주도 섹터도 중요한데 주도 섹터가 강하다 보니까 나오는 소외적인 변화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는 아까 말씀드린 일단 이쪽 나오고 있고, 지금 보니까 반도체 쪽은 대표적인 후공정 쪽에 HBM 관련된 쪽들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잘 안 빠집니다. 이번에 TSMC가 밝혔던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TSMC가 아직까지 AI 관련된 쪽에서 전체 배출 쪽에서 한 3% 차지합니다. AI 관련된 패키징 쪽이. 근데 이게 3%가 왜 3%냐? 기분이 안 좋은데요? 네, 3%. 예, 3%에서 왜 못 늘어나냐? 자기가 준비가 안 됐대요. 패키징과 장비가 좀 많다 보니까 주문은 몰리는데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이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내후년 초까지 가게 되면 2025년 정도까지 가면 7배를 얘기합니다. 7.5배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37, 21, 20%대 이상으로 확 크는 겁니다. 매출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장기 흐름들은 AI가 가져오는 변화가 상당히 가속화되겠구나. 특히 AI를 통해서 나오는 변화들은 가장 중요한 게 각 업체마다 다릅니다. 빅테크마다 다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보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각각 다 다른 거랍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통일돼서 이렇게 되면은 다 다른 거 갖다가 한쪽으로 쭉 통일돼서 AI 같은 거 쓰겠지. 아닙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회사에 맞게 적응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노하우가 노출이 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애플이 갖고 있는 자기의 고객들의 데이터를 유출돼서 구글과 같이 나눈다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AI는 각각 쪽에 각각 회사, 테슬라면 테슬라, 애플이면 애플, 구글이면 구글, 네이버면 네이버 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판이 어떻게 되나요? AI는 더 커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
다 칩 맞는 거 개발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메모리 건 누구 거 쓸까요? 준비도 안 돼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빨리 해, 빨리 만들어줘, 이거 할까요? 지금 준비 다 돼 있는 업체 쪽에서, 그것도 시장 1, 2위 업체들 쪽에서는 기회가 더 많겠죠. 그래서 이게 이번 실적 발표 때, 다음 주 실적 발표 때 사이클을 얼마나 당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해서 생각보다 빠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공정 장비들이나 이것도 움직일 수 있고 반도체 쪽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TSMC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기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겠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근데 지금 시장은 3%밖에 안 돼, 에이 하면서 좀 실망 가는 게 좀 큰 거죠. 근데 결국에는 TSMC에서도 얘기했듯이 반도체 업황은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포인트인데,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도 체크를 하시고, 이천전지는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 BM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거 지금 합치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이 만약에 지금 현재 코스피로 들어간다, 그러면 두 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만 합친다고 하더라도 60조 대입니다. 67조, 거의 70조 가까이 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은 시총 4위까지 들어갑니다. 4위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제끼입니다. 지금 거의 SK 하이닉스 정도까지 치고받고 하는 정도까지 나오겠죠. 이 정도 수준까지 들어왔다는 게, 이게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나 여러 가지 얘기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나오는 현상을 그대로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쪽에서 아니 현대차를 제꼈네, 포스코홀딩스가 현대차를 제꼈네 라고 하는 뉴스, 또 하나 포스코홀딩스까지 들어오는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게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다 왔어, 내가 한계를 두고 여기까지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중요할까요? 진화가 되면서 확산되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수직 계열의 회사가 뭐야?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도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움직이는 단계, 이런 확산이 더 나올 걸 대비하면서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할까요? 이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LG화학 같은 경우도,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은 갖고 있는 지주회사 개념이고, 거기다가 석유화학 업황 안 좋고, 아니 뭐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업황이 좋아서 움직였습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도 수직 계열하는 업체들이 변화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 확대되는 거 생각해 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보니까 저도 그래요. 포스코홀딩스 장기 계좌에 사놨더니,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뭐 70%인가 뭐 수익이 나 있는 상황들인데, LG화학은 마이너스입니다. 아니 뭐 이런 케이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확장이 돼가면서 나오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뭐 포스코홀딩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내가 목표한 어떤 시총이 있다, 그러면 그냥 가겠죠. LG화학도 지금은 마이너스 꺼지지만 지금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거 조금 팔아다가 이리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네,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또 돈 생기면은 그때 또 물 타야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확장이 돼가는 흐름들 쪽에서 너무 내 생각을 가지고 딱 장벽을 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나온 거에 대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마 내가 에코프로 매매하면서 또 후회가 된 게 그거예요. 지금은 그때 내가 이 정도면 정리했던데 하고서 먹어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했는데, 지금은 주가는 계속 올라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에코프로는 분봉 매매, 그러니까 즉 어떤 변화가 들어왔었을 때 거기서 싸다고 생각하게 들어왔다가 또 이걸 누리는 정도까지 못하는 게 한스럽긴 하죠. 근데 후회는 없지만은, 이런 쪽이 나갔었을 때 확장돼가는 국면들도 또 교훈을 받는 거죠. 이런 쪽에서 먼저 장벽을 치고 대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쪽에서, 다음도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러면 비중으로 관리해서 좀 남겨놓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할 텐데, 이런 전략적인 차원들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섹터들은 이쪽이 강합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외국인들 눈치 보면서 거의 시장에선 아직 오리무중, 이런 쪽에서 변동성은 다음 주도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서 이거에 집중하자. 여기 저희는 올인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또 체크해봐야 될 쪽은 로봇 관련된 쪽입니다. 로봇 관련주 왜 지금 들고 나왔냐? 예, 왜냐면 횡보해서 이럴 때는 이때쯤에 모멘텀 살아나기 때문에 좀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또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초부터 로봇주는 폭발했습니다. 폭발했던 얘기는 그 전까지는 박스권이었습니다. 즉 이슈 나오면 움직였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쪽으로 그냥 테마주에 움직임이었었는데, 왜 폭발했냐?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진출하면서 이제 사업부로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죠. 지분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게다가 또 들어오는 거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강한 시대에 원가를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어떤 소비자도 그렇고 부담이 되는 상황 쪽에서 비용을 깎을 수 있는 거 이게 어디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런 로봇의 활용들이 가장 기업의 생산성을 올려간다. AI도 마찬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 이런 쪽이 가장 로봇에 대한 변화를 끌어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고령화 거기다가 저출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니 이제 이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사라져? 랄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인력 부족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보니까 9,860원, 9,840원 하여튼간 네, 거의 10,000원대입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최저임금 올라가게 되면 편의점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추세로 올라갔었을 때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편의점 해가지고 동네 편의점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500은 벌었어. 지금 이게 거기다 주유수당까지 다 주기 시작하게 되면 요즘 얼마 버시냐고 물어봤더니 270 버신다고 합니다. 성수기 때는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250 벌려고 그 내가 10시간 이상 노동하고 그리고 또 야간에 아르바이트 쳐주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참 그런 분들의 고충도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서비스 로봇이 계속 또 대체가 되는 현상들 그리고 또 치킨 튀기는 거 커피 만드는 거 이게 점점 대체되는 게 앞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배경은 로봇도 하나의 축으로 다가오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횡보해요? 지금 다 관심은 또 다른 축으로 넘어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변화가 되게 되면 모멘텀으로 뭔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 모멘텀은 뭐냐? 첫 번째가 두산 로보틱스 상장입니다. 10월달 전후에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두산 로보틱스 IPO 들어오게 되면 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 그 전에 두산도 한번 또 매매를 해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로봇이 실외 이동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능형 로봇법이 개정되면서 11월 달 중순 이후부터는 11월 정확하게 17일입니다. 이후부터는 아마 지능형 로봇법에 따라서 이제 이제 차도 인도 쪽으로 다닙니다. 인도 쪽에서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배송 쪽이 아닐까. 이게 이제 로봇이 배달 가는 거죠. 네, 갑자기 띵동은 못 하겠고 팔이 이렇게 쭉 나와서 띵동 누를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배송 쪽으로 보게 되면 주변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변화가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요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그러면 약간 보면은 10월달, 11월달 좀 앞두고 한 9월달부터는 주가가 강해지는 현상 이런 거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다 또 풀리지 않은 숙제, 삼성전자 포핏 언제 나와요? 네, 이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이것도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또 그러면 또 언론 플레이도 쫙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연말 전이라고는 하는데 연내라고는 하는데 모르죠. 이거는 또 언제든지 기업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런 거 모멘텀이 되면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즉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공장이 지어집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설비 투자가 이제 완료가 되면서 들어가는 장비 발주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장비 발주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요즘 하나기술, PNT 막 움직이면서 저희 또 그만할게요. 예. 진시황 때 왜 2차 전지 장비주를 봐야 되느냐라고 한번 쫙 털었었죠. 이런 상황이 올 거를 대비를 하고 먼저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걸 대비하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연결이 되면서 그 안에 사람이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만약에 아침 희망찬 발걸음으로 도시락 싸들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이 확 줄입니다. 안에는 돌아다니는 게 물건 싣고 제품 싣고 돌아다니는 게 AGV, AMR, 자율주행 무인 로봇,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흐름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가 2차전지 같은 이런 또 미국의 리쇼어링이 확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과를 내고 거기서 발주가 나오는 이런 과정들 제가 본 이거 수축 발주가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는 한번 꼭 체크하시고 또 삼성도 삼성 디스플레이나 아니면은 또 삼성전자 쪽에서 들어가는 이쪽도 이송 로봇 같은 거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LCD 라인이 있게 되면 진공으로 웨이퍼를 훅훅 보내고 거기다 이동시키고 하는 이런 윙 움직이고 거기다가 뭐 시각세정하고 윙 움직이고 윙? 예 이렇게 가는 단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은 다 누가 합니까? 이런 쪽에서 나온 것들은 로봇의 개념들이 확장되는 거겠죠. 이렇게 됐었을 때 이런 것 쪽이 더 지금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 로봇 쪽은 저라면 이런 거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관련된 쪽 챙겨보고 이거는 이슈가 나왔을 때 로봇에 대한 변화 한번 나오는 거 대비는 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분석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챙겨가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이거는 또 지금은 얘기가 뭐 전혀 안 나오고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또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게 왜 자율주행이 앞으로 중요할 것인지는 이번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FSD는 이제 기술적 완성도가 8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머스크 형님은 이거 셉니다. 세기 때문에 이거 벌써 1, 2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게 도조라는 그 AI 컴퓨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결합되는 지난주에 봤었죠? D1이라고 하는 칩들과 다이내믹 타일이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나오는 이 시스템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이걸 왜 공개를 했을까요? 이게 왜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여주기 시작했냐면 우리 이걸 통해서 AI를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지라고 하는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는 이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FSD는 앞으로 연말에 본격 장착 얘기 나오고 상용화 얘기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맨날 그랬으니까 그런 테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를 지금 팔 수 있는 수준까지 팔 수 있겠다. 그러니까 즉 FSD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업들이 원하면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원하면 우리 거 같았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나마 가장 안타까운 게 저희는 뭐 관련주 하게 되면 거의 다 하드웨어 쪽을 봅니다. 어쩔 수밖에. 이번에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었으면은 이번에 참 그러니까 만약에 AI가 나왔을 때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었다 그러면 와 이거 진짜 한번 지르고 싶은데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하게 되면 네이버는 그걸로 지를 만한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런 쪽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다 하드웨어 뭐 장비 뭐 들어가는 뭐 재료 쪽에 뭐 숄더볼 이런 쪽만 찾고 있는 게 지금 한계죠. 그거보다 핵심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왜냐면 하드웨어는 마진이 일정해요. 만약에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뭐 한 자릿수 쪽에서 두 자릿수. 와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니까 양적인 걸로 더 크겠어. 와 이게 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익이 폭발합니다.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거의 그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게임 회사를 한번 보세요. 게임 회사 게임 떴었을 때 지금 보통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은 게 60% 정도까지 ROE가 영업이익률이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강해집니다. 이런 회사들이 매출이 폭발하게 된다. 돈을 얼마나 벌까요? 이게 가장 큰 지렛대로 커가는 핵심적인 변화겠죠. 성장주를 볼 때 체크해야 될 거는 저는 하드웨어는 그냥 그런가 보다. 소프트웨어는 무지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성장에 대한 기울기를 그대로 실적으로 받고 있을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는 쪽에서 AI 의료 쪽에 이 회사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관심이 가는지 그리고 또 이 회사는 진짜 매매해 볼 만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지에 대한 이유가 뭐 루닛 뷰노 같은 케이스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이게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 확인돼서 레벨업에서 가기 시작한다. 이게 그냥 저희가 알고는 아유 왜 적자 회사 그렇게 투자를 하고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역시나 올라가면 다 지가 했대.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잡히고 성과가 나서 들어가는 순간 아니 뭔 회사가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초를 보게 되는 것과 아닌 거는 차이가 크겠죠.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의 핵심은 그런 쪽에서 아마 테슬라가 끌고 가는 미래도 그렇게 같이 보셔야 되는데 핵심은 지금 인지 판단 제어 이거 뭐죠? 많이 보신 거 아닙니까? AI 로봇과 똑같습니다. 이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I는 그거죠. 데이터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추론해 가지고 결과를 낸다. 이거와는 똑같은 단계죠. 그러면 로봇도 거의 유사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즉 자율주행을 로봇이라고 부르는 게 거의 똑같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 판단하고 제어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제어하는 거는 약간 하드웨어 쪽으로 가깝게 가겠죠. 근데 그거를 중심으로 나온 거는 거의 다 소프트웨어 쪽의 변화가 인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도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 또 라이다, 레이더, 뭐 초음파 센서 이거 가지고 다 하겠죠. 근데 그거를 뭉쳐가지고 여기도 하드웨어가 있겠지만 하드웨어로 가서 하드웨어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에 나오는 단계는 다 소프트웨어가 관련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총 판단하는 단계 쪽에서 연산하는 단계 쪽에서 칩이 있어야 되겠죠. 이 칩에 대한 분위기 상당히 중요할 거고 그 플러스 알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선행했습니다. USF 3.1 예, 유니버셜 UFC 죄송합니다. UFC입니다. 3.1 네, 유니버셜 플래시 칩 이쪽이죠. 이게 초전력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자동차 쪽에 이제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래는 모바일 쪽으로 접근했던 건데 이게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서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개발하기 4.0까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3.1부터 초전력 좀 개선시켜서 초저전력 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위였습니다. 근데 1위야 봐야 구멍가게에서 1위 하는 거 뭐 그거 뭐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거 집중되기 시작하게 되면 큰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도 하나의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변화가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들은 앞으로 꼭 체크해야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나오는 OLED도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들어오죠. 플렉서블과 있고 리지드가 결합이 시켜서 같이 들어오는 하이브리드 OLED 이것도 앞으로 자동차 쪽에서는 커갈 분야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SD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그러니까 즉 우리가 쓰는 운용 체제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윈도우가 있는 것 윈도우가 있고 거기다가 또 구글에서도 운용 체제가 있고 애플에서도 운용 체제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게 하나가 딱 되기 시작하는 순간 이걸 가지고 차량을 제어하고 있고 또 중간중간에 각 ECU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각각의 부분들 아니면 또 전력 또 컨트롤하는 부분들 이걸 통틀어서 하나의 전기차가 전기 기기처럼 컨트롤해가는 이런 과정들 이게 앞으로 중요한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들어가는 게 자동차는 또 커진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커지고 제어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앞으로 자동차도 더 많이 커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Q에 대한 확장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내용들을 봤었을 때 나머지 여러 가지 많이 제가 가지고 왔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단계별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 보시면서 보실 때 앞으로 자율주행 쪽에서 들어가는 건 핵심은 뭐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저희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딱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 쪽은 당연히 수혜를 보겠죠. 근데 저는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진화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거로 보고 있고 센서 쪽은 뭐 라이다냐 뭐 그러면서 또 울트라소닉 초음파적 이런 것들 나오면서 또 GPS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초기에는 이런 하드웨어 쪽 관련된 쪽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가 보다 생각되고 있고 또 잘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차량 외부와 외부 통신. 그러니까 이게 지금 V2X라고 하는 이제 어떤 우리나라 책에는 V2X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또 관제가 있어서 자동차 운영하는 거와 또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외부 통신도 있어야 되고 또 외부에서 외부 또 교통 신호나 아니면 막히는 거 있다고 하게 되면 교통 정보가 받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통신 5G 통신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 여기 손절당했죠.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뀔까가 제일 저도 관심이 많아요. 5G가 그러면 이거로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업들은 그래요. 네, 많이 들어가면 뭐 할 것 같아서 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자율주행도 특별 어떤 집중된 하나의 도시에서만 가느냐 아니면 이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위성 인터넷 적어도 위성 인터넷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걸로 아마 이 카바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5G 통신업에서 더 이상 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이 위성 인터넷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이 나오면서 어떤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위성 인터넷이 다 잡아주기 시작하게 되면 자율주행 충분히 어디서나 음영 지역 없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지상에서 투자를 안 해도 그러면 여기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나라는 쪽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거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
여기서 뭐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스마트카 구동하는 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SDV로 들어가는 이 첫 단계도 그렇고 또 이제는 이것도 강점이 있다 보면은 이걸 다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OTA라고 하는 쪽으로도 업데이트가 되면서 나오는 이 서비스에 대한 총괄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데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현실화된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동작을 제어하는 쪽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를 어떻게 잘 체크해 갈 것인가 이것도 핵심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들은 뭐 다 관련 좀 보시기만 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이끄는 변화가 나오면서 와 이렇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보게 되면 테슬라를 왜 아직까지도 강자라고 보여주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주행이 32억 킬로미터예요. 자기네가 지금 열심히 팔아놓은 테슬라가 돌아다니면서도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해서 그게 또 슈퍼컴퓨터로 들어가서 또 레벨업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웨이모가 또 아무리 기술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실주행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떨어지게 되면 자율주행 쪽에서는 타격을 받는 거겠죠. 이런 변화가 나와서 차이가 있다라는 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지금 테슬라가 카메라만 가지고 움직이다가 아니다 안 되겠다 해서 레이더 조금 들어갑니다. 센서 들어가는데 라이다를 넣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안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쪽에서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변화 이것도 보시는데 그러면 상대 지정 쪽에서도 열심히 개발을 하기 시작하겠죠.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되 이게 그래서 자율주행이 아직 멀었다. 그거 가려면은 아직도 한참 필요하다. 이거 기술은 사람이 타는 거기 때문에 너 같으면 자율주행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 보거나 이렇게 졸을 수 있겠느냐? 목숨을 맡겨둔 채 볼 수 있겠느냐? 이거는 그때 아마 그 다음 단계 쪽으로 진행이 돼서 그거를 어느 정도 해결할 만한 법령이나 보험이나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떤 물류 창고 쪽에서는 AMR이라고 하는 게 다닐 수 있을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충분히 사람이 타서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변화들을 그대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먼 얘기일지 몰라도 테슬라가 이렇게 FSD에서 앞으로는 이거를 판매를 하기 위한 전략들을 가장 많이 내놓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또 들어오는 개인적으로는 칩 관련된 쪽 한국에도 있습니다. 비디오 칩 그리고 또 관련된 차량용 통신 칩 하는 회사 이런 쪽도 레벨업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그러면 또 파운드리 쪽 삼성은 차량용 반도체 쪽이 지금 진심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엑시노스라는 브랜드 써가면서 이쪽에 대한 파운드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가 커진다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예, 디자인하우스 AI 쪽도 디자인하우스 IP 관련된 설계 자산 갖고 있는 회사들 쪽에서도 같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보니까 이번 달 파두라고 또 들어오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이쪽도 지금 실적은 안 나오는데 지금 시총은 조 단위로 들어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회사들 비상장으로도 충분히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들어올 때마다 같은 또 변화를 이끌어가는 쪽이겠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길고 지루했던 지루하셨을까요? 네, 재미없었던 내용들. 그래서 뭐 사냐고 라고 했을 때는 뭐 사는 얘기는 찐시황은 빅픽처를 보여드리고 물론 중간중간에 얘기는 몇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같이 공감하신 분들은 캐치하셨을 거고 네. 대놓고 이거 사세요. 이게 무슨 저희가 리딩방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큰 그림들 같이 그려가시면서 산업을 이해하자. 이거는 좋은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덥습니다. 더운데 지치지 마시고요. 다음 또 월요일부터 열심히 변동성 큰데 준비하시려면 아주 잘 쉬셔야겠죠. 그냥 많이 쉬시고요. 또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어려운 날씨 쪽에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도 좀 하면서 좀 착한 생각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다음 주 또 힘내서 화이팅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찐시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